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던 아침, 범호그룹 본사 49층 회장실 창문에는 짙은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커튼 너머 한 남자의 그림자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범호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재 명예회장인 이강호 73. 은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는 굳건한 턱선과 깊은 주름을 지닌 얼굴로 창가에 서서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멈춰 선 시선은 책상 위 작은 은색 액자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액자 속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한박 웃음을 짓는 5살 여자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호는 손끝으로 액자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지연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부드럽게 입술을 움직인 후 그는 묵묵히 책상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계약서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오늘 하루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의 비서실장 최재성이 정중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오늘의 일정과 함께 회장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새로운 비서가 함께하게 됩니다. 비서부에서 강력 추천을 받은 인재입니다. 경력도 훌륭하고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이강호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고개 끄덕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열린 문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흑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이름은 윤서희 41세. 또렷한 이목구비에 조용한 눈빛. 첫인상은 단정했고 무엇보다 깊은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르게 서서 인사합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서희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보였지만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묘한 이끌림이 스쳤습니다. 경력은 충분한가? 비서로만 1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주로 고위 임원들의 일정 관리, 회의 준비, 자료 정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 자료는 준비되어 있겠군.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희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회의 자료를 출력합니다. 모든 문서는 이강호가 요구한 형식 그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의 여백, 폰트 크기, 인덱스 순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군. 짧은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서희는 이 회장이 인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첫 업무를 마친 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오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오후 3시. 회장은 늘 마시는 차를 비서 호출 없이 받게 됩니다. 서희는 말없이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즐겨 마신다는 보이차를 정확한 온도에 맞춰 내어 놓았습니다. 차 온도는 82도입니다. 지난주 음료 기록에서 참고했습니다. 이강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82도라는 미세한 온도를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꼼꼼하군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책장은 넘기지 않고 그녀가 문을 나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 어딘가가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다 문득 책상 위 놓인 액자를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딸아이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지연이도 지금쯤 이렇게 컸겠지.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조용히 정리 중이던 서희의 몸이 멈춥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강호를 바라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칩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입가에 아주 작고도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는 문 밖으로 나섭니다. 이강호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지만 마음은 어딘가 먼 기억을 더듬는 듯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비서. 그녀는 정말 단지 비서일 뿐일까? 그 밤 이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한 문장. 그날 나는 너를 잃었고 지금도 그날을 매일 살고 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 늦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범호그룹 회장실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강호는 자리에 앉아 회계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한 사람을 향해 갔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윤서희. 그녀의 손놀림은 정갈했고 말 한마디 없어도 필요한 행동을 먼저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이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아까 보이차 온도 어떻게 맞췄지? 서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회장님이 드셨던 차, 종류와 온도, 시간, 반응까지요. 오래 함께할 분이라면 그런 습관은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에 이강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녀의 대답 속엔 단순한 직무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단지 비서일 뿐일까?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강호가 아침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오던 중 복도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멈춰 섰습니다. 헉!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가빠집니다. 비서실 앞을 지나던 윤서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옵니다. 회장님, 이강호는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희는 그의 넥타이를 푼 뒤 재빨리 호흡을 확인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심장약. 어제 책상 서랍에 넣어 두신 거 맞죠? 그녀는 회장실로 달려가 정확히 오른쪽 서랍 두 번째 칸을 열고 질산염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혀 밑에 놓으세요.
천천히 숨 깊이 들이쉬시고요.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고 침착했습니다. 이강호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맡은 향기,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어딘가 낯설지 않은 감각이 그를 감쌌습니다. 몇 분 뒤 담당 주치의가 도착해 상태를 안정시키고 나서 말했습니다. 심장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윤 비서님이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셨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대형병원 고층 VIP 병실. 이강호는 고요한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창가에 조용히 서 있는 서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오늘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어떤 묘한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직무적 의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심장약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며칠 전 회장님의 약을 정리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비서라면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내 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 며칠 후 이강호의 조카 범호그룹 부회장 이준영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영은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라고 해서. 아무 일 없다. 일로 바쁘지 않은가? 일은 제게 맡기세요. 삼촌이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아직도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회의까지 챙기시고.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엿보였습니다. 잠시 후 윤서희가 조용히 들어와 차를 내어놓습니다. 준영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새 비서라던 그 분인가요? 윤서희 비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오, 그래요? 그런데 삼촌, 최근에 비서에게 꽤 많은 업무를 맡기시는 것 같아서요. 이강호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계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유능하니까 준영,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준영은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준영은 고급 사무실 한켠에서 사설 조사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윤서희라는 여자를 조사해봐. 출신, 가족관계, 고아원 경력 전부 뭔가 수상해. 그의 눈빛엔 의심과 불안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 침대에 앉은 이강호는 창밖 어둠 너머를 바라보며 한 문장을 속삭입니다. 서희 씨, 당신은 누구요?
늦은 오후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친 이강호는 조용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부축 없이 천천히 거실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선 듯 거실의 가구와 조명,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이상하군. 이 집이 요즘 들어 자꾸 낯설게 느껴지는군. 한편 서희는 그의 서재 옆 방에서 조용히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 약봉투 체크, 음식 알레르기 리스트까지. 그녀는 늘 그렇듯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움직였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립니다. 이강호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비서. 아,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 전까지는 조금 더 쉬셔야 해요. 괜찮소. 오히려 가만히 누워 있는 게 더 불편하군. 그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티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 세트를 바라봅니다. 보이차인가? 네, 회장님이 선호하시는 2007년 운남보이입니다. 온도는 정확히 82도. 증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뚜껑은 10초만 덮었습니다. 이강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 방식 어디서 배웠소? 서희는 잠시 멈칫한 뒤 고개를 숙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강호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을 감쌀 때 문득 서희의 찻잔을 잡는 손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손의 약지 살짝 구부러진 각도. 잔에 받침을 받치는 동작. 아내가 자주 놀리던 그리고 어린 딸도 그대로 따라했던 특유의 손동작.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의 손으로 향합니다. 서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이강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딸 지연의 5살 생일 사진. 작은 한복을 입고 찻잔을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 오른손 약지만 구부러진 채 웃고 있던 그 어린아이.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의 모양, 손의 각도, 미소 지은 입꼬리까지 서희와 겹쳤습니다. 이강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며칠 후 이강호는 조용히 박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서희 씨의 과거를 알아봐 주게. 고아원 기록부터 병원 이력, 가족 관계 다. 박지훈 실장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건 자네가 알 필요 없네. 나는 단지 어떤 확인이 필요할 뿐이야.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희는 책상에 놓인 봉투 하나를 정리하던 중 흠칫 멈춰 섰습니다.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체. 수연이에게.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손끝으로 그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오래된 엽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책처럼 단순한 그림. 하늘, 별, 그리고 작게 쓰인 글자. 우리 수연이 별님처럼 반짝이길. 그녀는 순간 강한 두통을 느끼며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별 모양 스티커로 장식된 방.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장가? 그 밤 서희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작은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고아원에서 줄곧 간직해 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잠이 드는 밤, 우리 수연이 오늘도 잘 자요. 그 순간 문 너머 이강호는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 멜로디, 그 가사. 그는 자신이 만든 자장가를 딸에게 불러주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서희의 목소리. 그럴 리가. 그는 조용히 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강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경찰 기록, 병원 서류, 고아원 입소 기록 등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지훈 비서실장이 들어섭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이강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훈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 1994년 3월 17일자 미확인 여아 발견 보고서.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쓰러진 채 발견된 5세 전후 여아. 머리에 외상 흔적. 신원 불명,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오른쪽 손목에 반달형 흉터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흉터의 위치와 형태는 지연이 5살 때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강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1994년 6월 3일 서울 햇살의 집. 입소 아동 이름 윤서희 가명. 발견 당시 기억 상실 증세. 동반 물품 고양이 인형 이름 미미. 그 순간 이강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딸이 매일 밤 꼭 껴안고 잠들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이 미미였습니다. 그 이름이 이 낯선 고아원 기록 속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인형을 꼭 안고 웃던 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설마 정말 너니? 그날 밤 이강호는 서재의 금고를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찻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오른손 약지의 각도. 그리고 며칠 전 티타임 때 본 서희의 손동작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어쩌면 정말. 그는 곧바로 박지훈을 호출합니다. 서희 씨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확보하게. 그리고 나의 구강 샘플도 함께
DNA 분석을 의뢰하라.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네, 회장님. 최대한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이강호는 음악 상자를 다시 꺼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흘러나오는 자장가. 별 하나, 별 둘 오늘도 잘 자요. 그는 중얼거리듯 따라 부르며 자장가 속에서 딸의 웃음소리를 떠올립니다. 그 웃음이 마치 집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널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2일 뒤 아침, 박지훈은 단단히 밀봉된 회색 봉투를 들고 이강호의 서재로 들어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내부에는 2장의 종이, 그리고 그 안에 쓰인 결정적인 한 줄. 유전자 일치율 99.93%. 박지훈이 조용히 말합니다. 확인됐습니다. 윤서희 씨는 회장님의 친딸 이지연 양입니다. 그 순간 이강호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드디어 찾았다. 오랜 시간 매일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되뇌던 그 이름. 그토록 간절히 되찾고 싶던 이름. 이제 되찾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어느 한적한 카페.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창밖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이강호는 평소보다 정갈한 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연한 녹차 한 잔과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게 했나요? 아니, 나도 방금 도착했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즘 집은 편한가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든 게 익숙해졌어요. 어쩐지 오래 전부터 있던 것처럼요. 이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 사진 한번 봐줄 수 있겠어? 그녀가 사진을 받아들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정원에서 고양이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이 이형 낯이 익어요. 이건 분명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밈이에요. 근데 사진 속 장소도 어쩐지 익숙하고요. 이강호의 눈빛에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기억나는 건 아니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꿈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있어요. 이런 정원, 이런 집 항상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와 함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강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래 혹시 기억나오?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오늘도 잘 자요. 그 짧은 멜로디가 카페 안에 맴돌았고 이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본사. 최태주는 집무실 안을 거칠게 오가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DNA 일치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탐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 샘플은 분명히 일치했습니다.
변조 가능성도 없습니다. 태주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그렇게까지 확신한 건 아니었는데 그는 잠시 고개를 감쌌다가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긴급 이사회 일정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번쩍 들며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를 아니 그 딸을 공식화하려는 건가? 그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이강호의 저택. 서희는 정원 한쪽에서 화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느 때보다도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강호가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산책이라도 함께 하지 않겠소?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희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아, 그게 내 본명이다. 1994년 봄, 내가 널 잃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널 다시 찾았지. 서희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이강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진첩과 음악 상자, DNA 서류가 담긴 상자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99.93%.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이강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가 널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야 돌아왔구나, 내 딸아. 붉은 노을이 저택의 정원 위로 서서히 번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범석그룹 본사 대강당. 이강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과 주요 임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묵직한 긴장감이 회의장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후 이강호가 입장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정갈한 정장 차림의 서희, 아니 최지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몇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강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는 서희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 30년 전 실종됐던 내 혈육, 이름은 최지연. 순간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확실합니까? 실종된 딸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강호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국내 최고 기관에서 확인했습니다. 99.93%의 일치율.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알던 서희는 우연히 우리 회사에 들어온 비서였지만 결국 나를 찾게 한 운명의 연결고리였소. 이사 중 한 명이 묻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사회 승계 문제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강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그래요. 나의 모든 권한은 앞으로 최지연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감추고 있었던 이 진실을 이제는 밝힐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최태준이 얼굴을 굳힌 채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강호는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봅니다. 태준아, 이제는 그만 받아들이거라. 넌 회사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존중하지는 않았지. 태준은 주먹을 움켜쥐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30년 전 일이니까 다 조작일 수도 있고. 이강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넌 이미 그 가능성을 확인했지 않았나? 김 탐정을 고용한 것도 조작하려 한 것도 모두 알고 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조작 탐정 고용? 부회장이 그런 일을?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이강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최태준 부회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보유한 지분은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환수할 것입니다. 회의장은 충격과 긴장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내 점점 커져 회의장을 울립니다. 이강호는 지연의 손을 잡고 단상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감격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늦은 저녁 이강호의 저택. 지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그녀의 손에는 어릴 적 인형 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강호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괜찮으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 있었던 날이기도 하지.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가를 스치고 아버지와 딸은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1년 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 홀. 지연 재단 창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얀 조명이 천장을 수놓고 각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은 가운데 단상 위로 한 여성이 올라섭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최지연. 더 이상 서희도 비서도 아닌 범석그룹의 후계자이자 실종 아동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이끄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얼굴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딸로서 또 한 사람의 실종 아동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실려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부모의 손을 놓쳤고, 기억까지 잃은 채 낯선 세상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살짝 젖어듭니다. 청중석에서도 코끝을 훔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연 재단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자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장내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강호와 지연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수고했다. 지연아, 오늘 내 말
정말 울림이 있었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이강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너는 이 자리보다 더 큰 사람이다. 회사를 넘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지연의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아버지, 저 기억나요? 한강 벤치에서 같이 노을을 보던 날, 어렴풋하게 떠오르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선명해요. 이강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벤치, 우리가 다시 만났던 시작점이었지. 몇 주 후 지연은 햇살의 집을 다시 찾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사랑받을 자격은 너희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날 오후 지연은 고아원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30년 전 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더 강하고 더 따뜻한 눈을 가졌을 뿐.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 한강공원 그 벤치 앞. 이강호와 지연이 다시 앉아 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 같아요. 지연이 말하자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는 항상 내 가족이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봅니다. 물결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그 위에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시작이 포개져 흐릅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계속 찾고 기다려줘서요. 지연아, 와줘서 고맙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힙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은 함께입니다. 30년을 돌아 마침내 만난 부녀,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